시장의 위치는 이제 초입을 좀 지난 상승장의 초입을 지난 시기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투자를 결정을 또 이게 만약 1억 넘어가고 하면 그 심리적으로 또 빠르게 뭔가 사야 될 거고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계속 급락이 존재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조정이 또 지나고 나서 갑자기 급락이 또 오면 어떡하냐, 어떨 때 급락이 올 것 같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른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은 글로벌 어떤 금리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이제 예측 가능하죠. 근데 또 갑자기 코로나가 끼어들면 또 바뀔 수 있죠. 코로나 같은 어떤 이벤트도 생기면.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조정장이 끝나 보이긴 하잖아요. 이 조정장이 딱 끝났을 때 갑자기 루나와 같은 사태가 터질지, FTX 거래소가 파산했던 것처럼 뭐 바이낸스 거래가 파산을 갑자기 생길 이런 거 예측하기 힘든 거잖아요. 코로나 같은 일이 예측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 못하는 것들을 너무 이제 그 에너지를 들여서 예측하려고 하면 틀릴 가능성도 크고요. 확률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락과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해서 자산 배분 전략 그냥 가져가는 게, 이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뭐 현금 비중을. 그러니까 진짜 이거 1억 넘었을 때 그런 좀 포모가 오지 않으셨어요? 빨리 사야 될 것 같다. 오셨죠?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채널을 틀 때마다 다 비트코인 1억 넘고 2억 전망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가 적립식 투자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3월달 유저들이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적립식을 하려는 사람들도 투자 결정을 단기적인 고점에 하게 돼요. 그때가 확신이 들거든요. 계속 자기한테 들리는 얘기들 자기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얘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급락에 대한 것들은 저는 그런 좀 뷰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은 근데 진짜 아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긴 하시던데, 처음에 비트코인을 또 접하신 분들은 금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뭐 금광이 새로 발견되고, 그 다음에 금 채굴 기술들도 이제 되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기상천외한 금 채굴 방법들도 많던데요. 채굴 기술이 급등하게 좋아지거나 또는 금광이 새로 발견됐거나 하면 금 생산량은 확 늘어나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결국은 더 나은 이제 채굴 칩을 쓰면, 더 나은 성능을 가진 반도체를 가지고 컴퓨터상의 문제를 풀면 채굴 더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최종 발행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블록당 나오는 수량이 한정돼 있는 거죠. 그 수량 한정 내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거고,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채굴자가 많아지면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게 상승을 하거든요. 문제를 푸는 연산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해시레이트 상승을 하면 뭐가 올라가냐면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도록끔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채굴자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이제 더 좋은 연산력을, 채굴 장비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돼가 좋아져가지고 더 문제를 잘 푸는 채굴 장비가 들어오면 얘가 채굴 난이도가 팍팍 올라가요. 2주 단위로. 그래서 그 2주 기간에는 갑자기 좋은 성능이면은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채굴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블록 생산하는 주기를 당길 수 있거든요. 블록이 보통 10분에 하나씩 딱 나오는데 그게 10분이 아니라 뭐 9분 30초, 9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2주 딱 지나면 얘네들 봐라, 빨리 더 많이 참여했네. 그러면 문제 난이도를 올려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난이도를. 그렇게 해서 이 채굴 난이도는 계속 지금 이제 계속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이제 아까 최초에 여쭤보셨던 것처럼 뭐 채굴자들이 갑자기 많이 참여하거나
채굴 장비가 확 좋아지거나 그래서 시장에 풀리는 비트코인 양이 확 많아지는 구조로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맞아. 그게 이제 그래서 4년이라는 게 정확히는 뭐 누가 이제 우리가 뭐 타이머를 맞춰서 4년마다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제 블럭이 21만 블럭이 될 때마다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어들게끔 이제 프로토콜이 돼 있는 거예요. 21만 개 블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21만 개 블럭이 한 4년 정도에 맞춰지도록 난이도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딱 4년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 반감기가 2020년도 5월 달이었거든요. 지금 4월 달에 됐잖아요. 그럼 3년 11개월이네요. 그 전은 2016년도 7월 달이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5월 달에 그러니까 딱 4년이 딱 안 끊어져요. 그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굴자들이 갑자기 채굴을 안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마치 그게 이제 내가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받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 날부터 4년 일했는데 그다음 4년 일했는데 150만 원 받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럼 더러워서 이제 때려치고 나오면 채굴자들이 이탈을 하는 거잖아요. 이탈을 하면 이제 채굴자들 이탈을 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약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도는 것들을 과거에 굉장히 많이 우려했죠. 근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가격이 2배로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2배 올려주면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채굴자들이 계속 이제 반감기 때문에 줄어들더라도 채굴 보상은 재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채굴을 해서 블록에서 나오는 그 개수가 있고요. 지금은 한 블록을 채굴을 하면 3.125개가 나와요. 그건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 지난번에 이제 6.25개였고요. 줄어드는데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전송을 할 때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면 그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래소 자기 DB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비트코인 갔다 왔다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빼고 우리가 개인 지갑에서 이제 뭐 제가 PD님한테 1비트코인을 보냈어. 또는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1비트를 보냈어. 또는 거래소에서 내 개인 지갑으로 1비트 보냈어. 또는 거래소에서 또 거래소로 다른 거래소로 보냈어. 이것들은 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요럴 때는 보내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또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본인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면 빨리 전송되고요. 낮게 책정하면 천천히 가는 거죠. 천천히 가는 거죠. 채굴자들이 이 거래를 담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싼 애들부터 먼저 남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전송이 적을 때는 낮게 해서 보내도 괜찮죠. 근데 전송이 갑자기 몰릴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수수료 높게 또 해야 빨리 가니까요. 그럼 그 수수료를 누가 먹냐? 그 수수료를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채굴자들이 가져가니까. 그럼 채굴자들은 원래 채굴에서 받는 블록 보상이라는 게 이제 4년만 절반 줄어든 게 존재하고 나머지 보상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거래가 되게 활발해지면 요 수수료를 이렇게 받는 건데 과거에는 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요 수수료가 되게 미미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뭐 토큰도 발행되죠. NFT도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일하는 거래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 블록 보상보다 절반 줄어든 이 보상보다 네트워크 수수료를 통한 보상이 더 커질 때도 있어요. 종종. 앞으로는 더 그럴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뭐 책을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면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도 채굴자들은 유지할 수 있는 게 그 네트워크 수수료가 결국 채굴자들의 수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많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채굴자들은 안정된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유지하고 구성하는 그러니까 사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그 거래 어떤 데이터를 담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데이터를 아무나 담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채굴은 이제 어떤 이제 자기 컴퓨팅 파워를 동원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한
주체가 담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채굴자가 그 채굴자한테 보상을 주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유지되게 하는. 시장에서 그래도 많이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 양자 컴퓨터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리스크는 오히려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뭐 사고 실험이라고 그러죠. 이제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뭐 비탈릭도 그 주장을 했었고요. 이제 이런 게 양자 컴퓨터 나왔을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 어떻게 이거가 될까 이런 이제 그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사고 실험들 많이 되어 있고 가장 뭐 기본적으로는 그 양자 컴퓨터가 들어와서 이제 결국은 비트코인 이제 암호 체계가 이제 그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암호화 방식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이제 요즘 양자 내성 암호 체계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이제 양자 내성 암호 체계 중에서도 괜찮은 암호 체계를 셀렉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업데이트하면 되거든요.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오히려 저는 수급에서의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가장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로스트 코인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어떤 뭐 잃어버린 코인이라고도 부르고 뭐 초기에 사토시가 최고란 이 사토시 코인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드러나 있지 않은 초기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그 잃어버린 코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이제 몰래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코인들이 시장에 크게 한 번씩 나왔을 때 이게 뭐 1,000만 원일 때 나왔을 때 규모랑 1억일 때 나왔을 때 규모랑 10억일 때 나왔을 때 규모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는 늘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완전히 비트코인이 이제 완전히 고가나 더 큰 상승하기 전에 좀 해결이 되면 좋겠다. 나오고 미리 나와서 팔고 그러니까 손바뀜이 돼야 되죠. 손바뀜. 그 기왕이면은 초기에 있는 그런 이제 개인들에서 기관들로 손바뀜이 되면 가장 좋은 구조죠. 안 나오면 좋은데 그게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완전히 못 나오는다라고 이렇게 뭔가 딱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항상 그 저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마운트 콕스 얘가 나올 때마다 왜 가격이 빠지냐. 마운트 콕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물량이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줬을 때 시장으로 나온 다음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낮았을 때는 그 규모도 그냥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규모도 거의 뭐 우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니까요. 크립토에서 기본적으로 돈의 흐름은 비트코인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고 이더리움에서 이제 이더리움과 유사한 플랫폼을 가진 이제 메인넷 프로젝트들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개별 잡알트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은 늘 보여왔었고요. 뭐 그 흐름들이 크게 이번에도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올해 상반기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안 오르고 이더리움 안 오르고 차라리 뭐 최근 보면 밈 코인들 엄청 오르고요. 비트코인 오르고 제일 마지막에 시장이 끝물 때 올라가야 되는 밈 코인 오르고 이런 현상 좀 보이긴 하는데요. 뭐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좀 이더리움이 조금 상승을 해줘야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른 알트코인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승인되면은 영향을 줄 수 있죠. 있죠.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승인이 되면 당연히 그 승인된 ETF를 구매하는 기관 투자 수요들이 생기겠죠. 똑같이 이제 그 현물 수요로 반영이 되긴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도 지금 승인이 안 되긴 했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승인했고 그렇다 보니 뭐 솔라나나 다른 메인넷 프로젝트를 상상하는 게 그렇게 뭐 가능성이 멀거나 그래 보이진 않긴 하는데요. 근데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전망이 나왔지만 개별 알트코인 이더리움까지는 승인할 수 있지만 개별 알트코인까지 승인이 그렇게 빨리 되진 않을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 네, 딱히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트코인을 잘 투자하는 방법보다 내가 이 알트코인을 투자를 해도 되냐, 그게 가장 먼저일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이 자산이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는 이유, 그 이유는 굉장히 희소한 자산은 맞기 때문에 글로벌의 뭐 유동성이 더 많아질수록 이 자산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어떤 것들. 근데 알트코인은 투자를 할 때 글쎄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자산이 진짜 5년, 10년 뒤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자산이냐? 알트코인 투자할 때도 그렇다 보니까 알트코인 선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이 알트코인이 남아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알트코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 투자 저거긴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본인이 트레이더고 뭐 그렇다면 트레이더고 뭐 하루 종일 뭐 차트 보고 한다면 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알트코인 할 수 있죠. 근데 대다수의 본인의 일이 있고 다른 데 집중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뭐 3년, 5년 뒤에 이게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거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이거 뭐 10배, 5배 올랐더라도 스트레스 또 받을걸요? 이거를 팔까 말까? 팔까 말까? 더 오를 것 같고. 근데 계속 갖고 있긴 또 불안하고. 그래서 알트코인, 개별 알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 적어도 그 개인한테 투자한 사람한테는 5년 정도, 뭐 10년 정도 정말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투자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알트코인, 이더리움 좋게 보고요. 이더리움을 알트코인으로 좀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하죠. 예. 왜냐하면 아까와 같은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5년, 10년 뒤에 이 자산은 살아 있을 거라고 좀 되게 이제 좀 믿음이 가고,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백그라운드를 가진 거죠. 그래서 뭐 나머지 자산들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힘드네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뭐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개별 가격이 계속 바뀌어서 투자 자산으로 선택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토큰 코인이나 이 웹3 비즈니스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아까 좋아하는 거 물어보신 거죠? 스테이블 코인 높게 평가하긴 합니다. 오히려 이제 전체 자산에서 이 디지털 자산의 비중 가져가는 거는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자산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뭐 기관들은 이제 아까 뭐 연기금 0.4%, 다른 헤지 펀드들은 1%, 1.5%인데 그 비중은 너무 다를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체 자산에서는 반드시 이 자산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 드리고 싶긴 해요. 1%든 0.5%든 또는 30%든 개인이 이 자산에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있는 만큼 오히려 이제 이 디지털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알트코인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배치하면 좋을까,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이게 전복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투자 전체 자산의 70%가 이제 비트코인이고 20%가 이더리움이에요. 그리고 알트코인이 10%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더리움이 25% 정도 되나 보다. 되고 이제 그 나머지 한 5%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알트코인 무슨 갖고 있어요. 근데 알트코인은 그냥 뭐 사실 투자해도 없어져도 좀 리스크 안 되는 금액 정도를 넣고, 그렇게 해서 또 알트코인이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알트코인은 또 하는 이유는 뭐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있긴 해요. 물론 이제 그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남기기도 있긴 하지만 그 웹3 비즈니스나 되게 많이 이쪽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나 이런 쪽들을 보고 그래서 알트코인은 한 5%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는. 네. 알트코인 비중 높으면 되게 리스크하긴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시장의 위치는 이제 초입을 좀 지난 상승장의 초입을 지난 시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초입을 지났는데 지금 이제 투자를 결정을 또 이게 만약 1억 넘어가고 하면 그 심리적으로 또 빠르게 뭔가 사야 될 거고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할 때는 좀 그런 것들 조금 이제 누르시고 좀 현금 비중 좀 가져가면서 투자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뭐 기간을 꼭 이번 상승장 때 꼭 큰 수익을 다 뭔가 내는 그런 전략 말고 지금 시작 들어올 때는 다음 사이클까지 바라보면서 조금 이제 이 배트를 길게 잡고 자산 배분을 해서 투자한 형태를 가져가는 게 여러 면에서 이제 수익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개인의 어떤 투자 어떤 멘탈 면에서도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장에서 뭔가 수익을 또 얻고 싶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지금이 그 정도 시기에 왔으니까 아까 MVRP 지표도 이제 2가 넘어섰잖아요. 조금 더 이제 그럴 때는 그런 자금들은 따로 빼서 좀 목표치를 좀 낮춰서 배트 짧게 잡고 하는 금액과 이제 아예 다음 시간 넓게 길게 가는 금액을 좀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론일 것 같고 네, 좀 뭐 어쨌든 간에 좋은 투자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